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월요일 아침, 사단 예하 대대 정문 옆 휴게실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 반 출입 통제소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무전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아스팔트 위로는 어젯밤 내린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죠. 공기 중에는 비계누 특유의 상쾌함과 함께 살짝 축축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여성이 야전 점퍼를 걸친 채 정문 앞에 나타났어요. 유은정 중장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지닌 여군 3스타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위엄은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항상 정면을 향했죠. 28년 넘는 군 생활로 다져진 품격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이 부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간부들의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불시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른 새벽 5시부터 일반 승용차로 이동해 왔고 의도적으로 계급장을 모두 떼어내고 평범한 야전복만 입었어요. 언뜻 보면 부대 내 민간인 직원이나 면회객 정도로만 보일 정도였죠. 심지어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입증 확인 절차가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담당 병사가 새로 배치된 2등병이라 서류 처리에 미숙했거든요. 손이 떨리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아마 첫 근무라 긴장했나 봅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스탬프를 찾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까지. 유은정은 기다리는 동안 휴게실 구석에 놓인 낡은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판기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버튼들도 누런 때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은정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4개를 꺼내 차례로 넣었어요.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 안에서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잠시 후 플라스틱 컵이 아닌 하얀 종이컵이 떨어져 나왔고 그 안으로 뜨거운 커피가 따라졌습니다.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설탕과 프림이 적당히 섞인 그 냄새는 왠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홀짝이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벽에 붙은 각종 게시물들, 병사들의 표정,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까지 빠짐없이 눈에 담았죠. 특히 휴게실 한쪽 벽에 걸린 당직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문 근무자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기문 소령이었죠. 그는 40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다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제법 컸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평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특히 자신보다 계급이 낮거나 여군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 너 출입증 확인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박기문 소령이야, 박기문. 매일 드나드는데 뭘 그렇게 뒤적거리고 있는 거야?
신병은 더욱 당황하며 손을 떨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박기문은 혀를 차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휴게실 안으로 향했고 구석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유은정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야전복 차림에 특별한 계급장도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들린 종이컵이 그의 시선을 끌었죠. 입꼬리에 비웃음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저 여자 뭐야? 박기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유은정에게 다가왔어요. 발걸음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얼굴엔 조롱의 미소가 떠올랐죠.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이봐, 어느 다방에서 왔어? 여기서 커피 타다 남은 것까지 들고 다니는 것 보니 딱 레지네. 뭐, 장교들 커피 심부름이라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청소하러 왔나? 그의 목소리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마치 상대방을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어조였죠. 심지어 레지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 서너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점차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유은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메모 수첩을 꺼냈어요. 가죽으로 된 수첩이었는데 오랜 사용으로 모서리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더니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금 들은 발언을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오전 8시 35분, 대대 정문 휴게실, 박기문 소령 다방 레지 발언, 성희롱성 비하 표현 사용. 글씨체는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쓸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죠.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어요. 박기문은 그녀가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일기라도 쓰는 거야? 아니면 오늘 어떤 장교한테 커피 따라줬는지 메모하는 건가? 참 부지런하네. 유은정의 눈빛엔 흔들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만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마저 끝내고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커피를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침착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이 끔찍한 오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이 될 줄 박기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기문은 유은정을 휴게실 안쪽으로 몰아넣듯 데려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왕처럼 행동했죠. 휴게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대기하면서 손님들 접대나 해. 장교들 오시면 자리 안내하고 커피 따르라고. 알아들었어? 박기문의 목소리엔 명령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유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응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평온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소라 중사였습니다. 28살의 단아한 인상을 지닌 여군이었죠.
키는 160cm 정도였고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박기문은 한소라를 발견하자마자 또 다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너는 오늘 저녁 당직 서는 거 알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 차 세차도 해놔. 비 와서 더러워졌거든. 아,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내 나가서 내 와이셔츠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와. 한소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불만이 동시에 떠올랐죠. 소령님, 그런데 저는 오늘 이미 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녁 당직까지 서면 24시간 연속으로. 뭐, 지금 나한테 대꾸하는 거야? 박기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얼굴도 붉어졌죠. 그는 한소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 명령이 절대야. 그거 모르냐? 여군이라고 봐주는 줄 알아? 내가 예쁘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 한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교차하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유은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매우 세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박기문의 말투, 한소라의 반응, 주변 병사들의 시선까지 마치 고성능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담아내듯 말이죠. 박기문은 계속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여군들 정말 버릇 없어졌어. 예전엔 좀 더 순종적이었는데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고 저기 다방 아가씨도 뭔가 인상이 거슬려. 그는 유은정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박기문은 그 모습이 더욱 거슬렸나 봅니다. 야, 거기 앉아있는 아가씨. 여기가 내 집 거실인 줄 알아? 일 좀 해. 테이블 닦고 바닥도 좀 쓸어. 유은정은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청소 도구를 찾으러 가는 대신 다시 주머니에서 메모 수첩을 꺼냈죠. 그리고는 방금 전 대화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부적절한 업무 지시, 외모 품평 발언, 성차별적 표현 다수 사용. 펜소리가 다시 휴게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더 길게, 더 자세히 적고 있었죠. 박기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 대화 도청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유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록을 계속했죠. 그 순간 그녀의 휴대 단말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헌병수사처 최태욱 소령에게 불시 감찰 중 최증계 씨 심각한 수준의 갑질과 성희롱 정황 포착 즉시 지원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는 동안 박기문은 여전히 그녀를 다방 레지 정도로 여기며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소라에게도 계속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너 오늘 점심 때 내 개인 용무 좀 봐줘야겠어. 시내 가서 선물 좀 사다 줘. 내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한소라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분명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은정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박기문은 마지막으로 유은정을 향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방 아가씨, 일 끝나면 얼른 꺼져. 여기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번호판을 본 초병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헌병대 차량이었거든요. 평소라면 미리 공지가 있었을 텐데 이번엔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났죠. 최태욱 소령이 헌병 부사관 3명과 함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수사관이었어요. 키는 170cm 정도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원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었어요. 박기문은 헌병대에 등장해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어젯밤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유은정이 메모를 적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저 다방 직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이상하네. 설마. 박기문은 서둘러 행정실로 향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인멸이었죠. 그는 당직 부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근무일지 좀 가져와 봐. 수정할 부분이 있어. 2등 중사 김철수가 근무일지를 건네자 박기문은 펜을 들고 어제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특히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삭제했죠. 그리고는 새로운 내용으로 덮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상 근무,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인멸이 필요했죠. 박기문은 서둘러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CCTV 관리 담당인 상병 이준호를 불러냈어요. 준호야, 어제 정문 쪽 CCTV 영상 좀 확인해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이준호가 모니터를 켜고 어제 오전 시간대 영상을 재생하자 박기문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그가 유은정에게 다방 내지 발언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오디오까지 깔끔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이거 삭제해야겠어. 시스템 점검한다고 하고 이 시간대만 지워버려. 네. 하지만 소령님, CCTV 영상은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는 걸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해. 빨리. 박기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조함과 불안이 섞인 어조였죠. 이준호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시간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헌병대에서는 이미 원본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박기문의 다음 목표는 한소라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큰 증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는 한소라를 따로 불러내어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시작했어요. 소라야, 혹시 어제 일로 헌병대에서 뭘 물어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해. 알겠지? 너도 알다시피 군대에서는 상하 관계가 중요하잖아.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너만 손해야. 한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령님, 거짓말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야. 그냥 평범한 업무 지시였다고 하면 돼. 그리고 너 승진 심사 곧 있지? 내가 평가관 중 한 명이라는 거 잊지 마. 박기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은근한 협박이었죠. 한소라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편 유은정은 여전히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뽑아들고 천천히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기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모습, 부하를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든 걸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그녀의 메모 수첩엔 새로운 기록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근무일지 조작 지시 오전 10시 20분, CCTV 영상, 삭제 강요, 오전 10시 30분, 증인 회유 및 협박. 박기문은 유은정이 또다시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죠. 야, 거기 앉아 있는 아가씨.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 말 엿듣고 어디 고자질할 생각이야? 유은정은 고개를 들어 박기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개인적인 메모? 여기서? 수상하네. 혹시 어디 신문사나 방송국 사람 아니야? 박기문의 의심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진짜 정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는 유은정에게 다가가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봐, 다방에서 온 거면 다방 일이나 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군사 기밀이야.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유은정은 아무 말 없이 메모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커피를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 침묵이 박기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헌병대는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문의 발악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오후 2시 헌병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욱 소령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 내부를 둘러봤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조사 파일이 들려 있었죠.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기문은 체면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헌병대가 조사하는 동안 자신의 권위를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야간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19시부터 야간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전 장병 참여하고 특히 신병들은 체력 단련 겸해서 더 강도 높게 할 거야. 부하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평소에도 훈련 일정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갑자기 당일 발표를 한 거였죠. 더군다나 헌병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한소라 중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령님, 그런데 오늘은 신병들 중에 몸살 기운이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몸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군인이 그 정도로 약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 무조건 참여시켜. 박기문의 고집은 완고했어요. 사실 그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지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헌병대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막탄 배치가 잘못되어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박기문이 평소 훈련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지시를 내린 결과였죠. 연막 더 터뜨려. 실전같이 해야지. 하지만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연막탄 사용으로 인해 장병들은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게다가 통신 장비 점검도 소홀히 했던 탓에 무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전 안 터져요. 2등 소대랑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럼 육성으로라도 전달해. 뛰어서 가서 알려줘. 박기문은 점점 더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심각한 사고가 터졌어요. 신병 중 한 명인 이병 정민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진 거예요. 19살의 왜소한 체구를 지닌 신병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강도 높은 훈련과 스트레스, 그리고 탈수 증상이 겹치면서 의식을 잃고 만 거였습니다. 정민수가 쓰러졌어요. 빨리 군의관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박기문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냥 물이나 좀 줘. 아니다. 부축해서 의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누구 눈에도 명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게실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은정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단호한 걸음으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명확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1등 중사 김철수, 즉시 구급차 요청하고 의무실에 응급환자 발생 상황 전파하세요. 네. 김철수는 반사적으로 대답하며 무전기를 잡았어요. 유은정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담겨 있었거든요. 2등 중사 박영호, 환자 기도 확보하고 의식 상태 지속 확인하세요. 목 뒤쪽 받쳐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박영호도 즉시 정민수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유은정은 계속해서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등 중사 최영수, 연막탄 추가 투하 중단하고 바람 방향 고려해서 기존 연막 제거 작업 시작하세요. 네. 모든 병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박기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분명 다방에서 온 여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군사 지식과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잠깐, 당신이 누구길래? 하지만 유은정은 박기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휘했어요.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고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덕분에 정민수는 신속하게 의무실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죠. 위기가 수습된 후 박기문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건 다 준비 부족 때문이야. 한소라 중사, 내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했잖아. 한소라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소령님께서 갑자기 훈련 일정을 잡으셔서 변명하지 마. 그리고 정민수 너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체력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박기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심지어 의식을 잃었던 신병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죠.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존경하거나 따르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유은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이 보여야 할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다시 메모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최악의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9시 간이 브리핑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훈련 사고로 인해 부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브리핑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10여 명의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기문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다방 여직원이 적고 있던 메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개인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혹시 정말 어디 기자나 수사기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죠. 그는 오늘 브리핑에서 어젯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한소라 중사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이었어요. 한소라는 브리핑실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밤새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박기문이 자신에게 책임을 씌우려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젯밤 훈련 사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기문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브리핑실 문이 열리며 최태욱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헌병 부사관 2명이 따라왔어요.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죠. 박기문 소령님, 잠시만요. 최태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박기문에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헌병사령부 수사처에서 발송된 공문입니다. 군 내부 갑질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 통지서예요. 박기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으로 받은 서류를 보니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민간인에 대한 모독적 표현 사용, 공무 중 사적 심부름 강요 등등.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료,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최태욱의 말에 박기문은 더욱 당황했어요. 분명 CCTV 영상은 삭제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다는 걸까요?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헌병대에서는 이미 사전에 원본 영상을 백업해둔 상태였다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순간이었어요. 브리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유은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기문은 그녀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곳이라고. 민간인은 나가. 하지만 유은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천천히 야전 점퍼의 지퍼를 내렸어요. 지지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죠. 점퍼가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입고 있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위쪽, 어깨 부분에 반짝이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간 브리핑실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박기문의 얼굴은 보는 사이에 사색이 되어갔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져 있었죠. 그의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컵은 바닥에서 통통 튀며 굴러갔고 남은 커피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유은정은 별 3개가 선명히 드러난 상태로 박기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권위와 위엄이 가득했어요. 어제 그 말 다시 듣고 싶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브리핑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어요. 어느 다방에서 왔느냐고 하셨죠? 박기문은 말문이 막혔어요. 목구멍에서 뭔가 걸린 듯한 소리만 났죠.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다방 레지, 커피 심부름, 얼른 꺼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되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한소라 중사를 비롯한 다른 부사관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이틀 동안 평범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사실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령님,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유은정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유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죠. 이틀 동안 목격한 모든 갑질과 부조리한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박기문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겨우 말을 짜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유은정은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메모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펼쳐들었죠. 그럼 이것도 모르셨나요? 어제 오전 8시 35분 다방 레지 발언. 오전 10시 10분 근무일지 조작 지시. 오전 10시 20분 CCTV 영상 삭제 강요. 메모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박기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어요. 모든 관행이 한순간에 명백한 범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태욱 소령은 브리핑실 앞쪽으로 나서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검사 같았죠. 첫 번째로 꺼낸 건 태블릿이었습니다. 자, 그럼 확보된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연결되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어제 정문 휴게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기문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어제 오전 8시 35분경 촬영된 것입니다. 박기문 소령님께서 민간인으로 오인한 유은정 중장님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화면 속에서 박기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봐, 어느 다방에서 왔어? 여기서 커피 타다 남은 것까지 들고 다니는 것 보니 딱 레지네. 브리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영상 속 박기문의 모습은 오만하고 거만했죠. 유은정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표정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브리핑실에 앉아 있는 박기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분명 삭제했는데. 박기문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최태욱이 설명했습니다. 헌병대에서는 조사 개시 전에 이미 모든 CCTV 영상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도 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하죠. 두 번째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이번에는 수정되기 전에 원본 근무일지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전 작성된 원본 근무일지예요. 박기문 소령님께서 수정 지시를 내리기 전에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근무일지에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전 8시 30분 박기문 소령 민간인 방문자에게 부적절 발언. 오전 10시 근무일지 수정 지시 받음. 오전 10시 20분 CCTV 영상 삭제 요구 받음 등등. 박기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라고 하셨나요? 최태욱은 세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병대 조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음성 자료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박기문 소령님께서 한소라 중사에게 한 발언들이에요. 스피커에서 박기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라야, 혹시 어제 일로 헌병대에서 뭘 물어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해. 알겠지? 너도 알다시피 군대에서는 상하 관계가 중요하잖아.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너만 손해야. 녹음 품질이 너무 선명해서
박기문이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배경 소음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리고 너 승진 심사 곧 있지? 내가 평가관 중 한 명이라는 거 잊지 마. 협박성 발언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어제 그 순간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박기문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발버둥을 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다들 이렇게 했다고요. 군대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자신과 같은 짓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최태욱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서입니다. 한소라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어요. 스크린에는 여러 명의 진술서가 나타났어요. 모두 박기문의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몇 달간 축적된 피해, 사례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기문 소령님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며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최태욱의 선언과 함께 박기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어요. 그는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차갑게 누적되어 있었고 그의 운명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조차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주변 병사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은정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흘 후 목요일 오후 2시 부대 내 가장 큰 강당에 전 장병이 모였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원래 교육이나 행사 때나 사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강단 위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양쪽에는 부대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박기문은 강단 앞에 서 있었어요. 사흘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몹시 야위어 보였습니다. 평소 반듯하게 정리했던 머리도 어수선했어요. 손에는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개 사과문이었습니다. 강당 뒤쪽에는 유은정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당당히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그녀의 주변으로는 다른 고위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단 위의 박기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박기문입니다. 박기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평소 부하들에게 호통치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니, 지난 몇 달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몇 초간 그대로 있었죠.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생각한 분께도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기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었고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한소라 중사를 비롯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다가 점점 더 많아졌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한소라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연민까지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강당 한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일어선 사람은 장미숙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지닌 여성이었어요. 부대 근처에서 20년 넘게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한 거였습니다. 장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미숙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 근처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장미숙이라고 합니다. 20회가 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강당 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죠. 20회 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교복 입은 여학생 하나가 비를 맞으며 서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말이에요. 장미숙은 잠시 멈춰서 유은정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죠. 그때 한 분이 그 학생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돈도 받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우산까지 빌려주시더군요. 강당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그 이야기의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유은정 장군님이셨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유은정에게 집중되었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그 여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장군님은 어린 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쓰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라고 걱정해 주시면서요. 박기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모독했던 상대가 이런 분이었다니. 후회와 자괴감이 몰려왔죠. 장미숙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강단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죠. 마이크 앞에 선 유은정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200여 명의 장병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계급으로 움직여도 결국 사람은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이 한마디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을 시작으로 이 부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해요. 감동적인 정서가 강당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장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부대에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문 옆 휴게실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품격의 마루라는 이름이 단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죠. 그 아래로는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에 담긴 당직표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거였어요. 한소라 중사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교육 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신병들의 인권 교육과 고충 상담을 맡게 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가 넘쳤죠. 더 이상 눈 밑 다크서클도 없었고 어깨도 당당히 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고충 상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한소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 거였죠. 정민수 이병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하루 입원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군의관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도 체크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받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다시 19살 청년다운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중사님,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엔 매일 긴장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어요. 정민수의 말에 한소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죠. 오후 5시 근무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유은정은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품격의 마루를 둘러봤어요. 며칠 사이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죠. 벽에는 서로 존중하며라는 표어가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그녀는 습관적으로 그 낡은 자판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기계였지만 누군가 깨끗이 닦아놨더군요. 동전 4개를 넣고 종이컵 커피를 뽑아들었어요. 며칠 전과 똑같은 믹스커피였지만 왜인지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그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드라마틱했죠. 처음엔 분노와 실망감이 컸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유은정은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초병들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는 분위기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건전한 군대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였어요. 차를 타고 부대를 떠나면서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품격의 마루 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20해 전 비 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교복 입은 소녀에게 커피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소녀가 바로 장미숙이었다니.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20년 후에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유은정은 종이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사람을 모욕할 수도 살릴 수도 있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며칠 후 박기문은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지만 그 사건은 정군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한편 유은정의 불시 감찰 사례는 모범 사례로 전파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급자의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그 낡은 자판기는 여전히 품격의 마루에서 종이컵 커피를 뽑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커피는 모욕의 상징이 아닌 배려와 품격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장병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시작해 정의와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오해로 시작된 그 한 잔의 커피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품격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거였죠.